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김정희 씨 가월이었습니다. 아름다울 가 달월자에서 아름다운 달이었는데요. 첫 번째 구절은 가월 중운엄에서 아름다운 달이 중자가 중복되다 할 때 겹칠 중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운, 겹겹이 있는 구름, 겹겹의 구름에 가려서 아름다운 달이 겹겹의 구름에 가려서 조조명색수 멀조자 겹쳐 써가지고 멀고 멀리 명색은 저물다 명자 빛색자 저무는 빛의 수 근심하네 아름다운 달 겹겹 구름에 가려서 멀고 멀리 저무는 빛에 근심하네 왜 근심한다 그랬죠? 이 두 구절만 보면 음, 그 아름다운 달을 좀 보고 싶은데 구름의 가려가 제대로 안 보여서 그게 좀 안타깝다 이 뜻이죠. 그게 근심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달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구름에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네 그런 뜻이고요. 청광 불과대 맑을 청 빛광 맑은 빛을 불가할 수 없다 대는 대기하다 할 때 기다리다 대 맑은 빛을 기다릴 수 없어서 이 맑은 빛은 달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달빛 구름에 가린 달빛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심야의 강루 깊을 심 밤야 깊은 밤에 강누각에 기대네 강누각에 기대네 자, 집이 아니라 누각에서 기대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에서 달빛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좀 더 경치 좋은 데서 좀 더 가까운 데서 더 잘 보이는 데서 달을 보고 싶어. 그래서 보통 강누각이라고 하면 주변보다 조금 높고 주변 경관을 보기 좋은 곳이 누각이 자리 잡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누각에서 달을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달빛을 사랑하는 작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정치적 상황과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제가 여기 써놓은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러면 김정의 두 번째 시, 감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느끼다 감자고요. 흥은 흥이 난다, 흥취흥. 번역은 그냥 감흥이라고 했습니다. 감흥이 없다, 감흥이 있다 이런 말 쓰니까 그냥 감흥이라고 했고요. 첫 번째 구절, 락일 임 황야. 떨어지는 해는 임하다, 임자인데, 임하다라는 것은 약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다 보다, 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약간 낮은 곳을 바라다 보는 것을 임하다. 떨어지는 해가 거칠 황 들야, 거친 들을 내려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임자를 내려보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떨어진 해는 거친 들을 내려보고 하나 하만촌 차갑다 한자에 갈 까마귀 안자 한아는 글자 그대로만 하면 차가운 까마귀인데 하나 자체를 그 까마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냥 까마귀의 별칭에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까마귀의 별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까마귀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뭐 저는 그냥 갈까마귀라고 번역했는데 까마귀라고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까마귀는 하만천. 자, 아래 하자는 여기서 동사로 내려앉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앉다라는 뜻입니다. 만은 해점을 만자고요. 천은 마을천.
갈까마귀는 저물역 마을로 내려왔네. 자, 1, 2구 어떤 모습입니까? 해가 지는 시골의 모습, 해가 지고 있는 시골의 모습입니다. 해는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까마귀가 숙소를 찾아서 자려고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1, 2구에 표현을 했고요. 3구는 공림, 연화랭, 빌공자, 숲링자, 빈 숲에, 숲이 있는데, 뭐, 인기척이 들리거나 동물이 막 다니거나 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조용하게 나무만 있는 듯한 느낌. 그걸 공림이라고 표현했다. 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빈 숲에 연화랭, 연기영, 불화, 찰랭. 연기, 불이 차다. 연기, 불이 차다. 자, 그런데 이 연화는 단어거든요. 어떤 단어냐면 사람 사는 마을에서 불을 떼었을 때 지붕 위로 나는 연기를 연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불을 떼었을 때 초가집, 기와집, 지붕 위로 연기가 나는 것을 연화라고 합니다. 빈숲이 있고, 그러니까 연화라고 했으니까 빈숲 주위에 인가들이 좀, 사람 사는 집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지금 1, 2구가 저물역이었으니까 저녁밥 하는 불일 수도 있고, 추위를 없애기 위해서 방구들 떼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인가의 연기가 납니다. 근데 이 인가의 연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너무 추우니까 그렇겠죠? 주변이 너무 추우니까 인가의 연기도 지금 막 차갑게 느껴집니다. 얘는 갈까마귀입니다. 백옥, 엄형문, 흰백자, 지복자인데 백옥은 글자 그대로 하면 흰집이고요. 그런데 보통 한문 문헌에서 백옥이라고 하면 초라하고 가난한 오두막집, 평민들의 가난한 오두막집을 백옥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백옥은 가난한 오두막집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문, 다들 그다음에 가시나무 문문, 형문을 닫았네. 가난한 오두막집은 형문을 닫았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형문은 그, 여러분 살인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살인문. 사극할 때 아주 가난한 집에 울타리를 그냥 나뭇가지로 만들었을 때 나뭇가지로 만든 문을 살인문이라고 합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돈 없이도. 그러니까 가난한 집의 문을 살인문이라고 하는데 이 살인문과 똑같은 말이 형문입니다. 살인문을 한자로 쓰면 시문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시문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과 통용되는 단어가 형문입니다. 가난한 오두막집은 살인문을 닫았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제목부터. 제목은 감흥이고 흥이 일어나서 흥취가 있어서 떨어지는 해는 거친 들을 열어보고 갈까마귀는 저물역에 마을로 내려앉네. 빈 숲에 사람들 사는 집의 불 때는 연기 차갑게 느껴지고 가난한 오두막집은 살문을 닫았네. 짧은 네 구절의 시인데 이 시 느낌이 어떻습니까? 1차적인 느낌은 시골에 해지는 무렵에 어떤 한 풍경, 그 정도로 그냥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최고의 천재로 높은 권리에 올랐다가 권력 투쟁에서 져서 유배온 사람, 김정희, 유배지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떤 구절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냐면 황야, 아, 황야, 거친 들. 여기 이제 유배지를 비유할 수 있고 유배지의 풍경일 수 있거든요. 거친 들. 그리고 마지막에 형문. 이 형자, 가시나무 형자에 밑에 있는 형자가 형벌을 내리다 할 때, 형사소송법 할 때 그 형자잖아요. 이 사람이 시문이라고 안 하고 형문이라고 한 것은 자기의 지금 처지를 좀 비유적으로 하기 위해서 형문을 쓰지 않았나 이런 제 뇌피셜입니다. 제 느낌. 그래서 이 시는 아마도 유배지에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배지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을 이 시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떨어지는 해는 거친 들을 내려보고 가을 까마귀는 저물녘 마을로 내려왔네. 이것은 화려한 중앙 경계에서 밀려나서 유배지의 고독을 마주해야 했던 김정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 숲에 인가에 불 때는 연기는 차갑고 가난한 오두막집은 살인문을 닫았네. 이 구절은요. 인가에 피어오르는 연기조차 차갑게 느껴지는 감각적 묘사는 작가가 느끼는 세상의 냉혹함, 그 속에서 겪는 외로움을 상징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빈숲과 가난한 오두막은 물질적인 격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고 침잠하는 행위는 스스로에게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는 이런 행위는 외부의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찾으려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배지란 색깔을 그냥 걷어버리고 그냥 조용히 그 시골에서 지낸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진정한 행복은 밖으로 드러나는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뜰을 묵묵히 가꾸는 이타심과 배려의 마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정의 세 번째 시입니다. 증, 주다, 석, 도심. 자, 석은 부처를 뜻하는 석자인데요. 그래서 스님들 법명 앞에 석자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스님이다라는 것을 표시할 때 석자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 스님에게 드리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도심 스님에게 드리다. 도심 스님이 어떤 분인지 좀 찾아봤는데 그다지 뭐 나오는 게 없고요. 이 시의 작가인 김정이 1516년에 금강산 유람을 갔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근데 그때 같이 동행했던 스님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도심 스님에게 드린 시 한번 볼게요. 나길 비로정. 자, 떨어지는 해는 비로정. 금강산에 비로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봉의 정상 이런 뜻이죠. 비로정의 정상. 떨어지는 해는 비로봉 꼭대기에 떨어지는 해는 비로봉 꼭대기에 두 번째 구절 동명 묘 원천 동쪽동 바다명 동쪽 바다는 자 금강산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동쪽 바다 동해입니다. 그래서 동명이라고 했고요. 묘 아득하다 멀다 묘 원천 멀원 하늘천 동쪽 바다는 먼 하늘에 묘 아득하네. 동쪽 바다는 먼 하늘에 아득하네. 자, 1, 2구 다시 한번 봅시다.
떨어지는 해는 비로봉 정상에, 동쪽 바다는 먼 하늘에 아득하네. 자, 이 구절을 두고 허균이 평을 남겼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평가를 남겼는데, 이런 경지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오묘함을 알겠는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 구절이 동명묘원천, 이 구절이 매우 오묘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동쪽 바다는 먼 하늘에 아득하네. 이게 오묘하게 느껴집니까? 동쪽 바다는 먼 하늘에 아득하네. 이게 오묘하게 느껴집니까? 허균이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오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줄 썼을 겁니다. 어. 음, 아마도 일몰 중에 정말 보기 힘든 장관의 일몰을 이때 본 것 같아요. 허균도. 허균도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을이 져가지고 빨갛고 그 빨간 물결이 바다 물결과 하늘 끝과 맞닿아가지고 착 있는 모습. 그걸 허균이 언젠가 본 것 같아. 제가 그런 본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데 그걸 김정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구절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낙일 비로정인데요. 글자 그대로는 떨어지는 해 비로봉 정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는 해 비로봉 정상은 비로봉 위에 해가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비로봉 정상에서 내가 일몰을 본다는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지는 해가 비로봉에 걸려 있다는 말인지, 내가 비로봉 정상에서 떨어지는 해를 본다는 말인지. 마음이 정해졌습니까? 자, 다수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어지는 해가 비로봉 정상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내리시고. 내가 비로봉 정상에서 떨어지는 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내리시고. 예, 거의 비슷한데요. 처음에 제가 이 시를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떨어진 해가 비로봉에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몰 보러 갈 때 어디서 봅니까? 일출 일몰 보러 갈 때 좀 높은 봉우리에서 보죠. 좀 높은 봉우리. 근데 비로봉이 금강산에서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몰을 보러 갔으면 높은 봉우리로 갔을 거고 그 봉우리가 비로봉일 거다. 이게 상식적입니다. 그렇다면 낙일 떨어지는 해 비로봉 정상에서 보는 떨어진 해 이렇게 되고 그 모습은 하늘과 바다와 맞닿아 있는 그 일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제가 떨어진 해는 비로봉 꼭대기에 이렇게 하면 애매하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확실하게 하려면 비로봉 꼭대기에서 뭐 떨어진 해는 비로봉 꼭대기에서 보내 뭐 이렇게 좀 넣어서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직역을 조금 강조하기 싶어서 다른 의역을 좀 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냥 두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벼감 고화숙 푸를 벽 바위암 푸른 바위에서 고화숙 자 고자는 두드리다 고자고요. 불화자입니다. 불을 두드리다. 불을 두드리다 무슨 뜻일까? 자, 고화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고석, 돌을 두드리다와 같은 말로 돌을 쳐서 불꽃을 내어 불을 지피는 것을 고석이라고 하고 이 고석과 똑같은 말이 고화입니다. 그래서 벼감, 고화, 그다음에 쑥, 잘쑥이니까
교감 고하숙은 푸른 바위에서 캠핑하고 자네 이 말이겠죠? 만약에 이 벼감이 암자 이름이면 그냥 암자에서 벼감이라는 암자시 잤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고화에 고화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석하면 보통 그 노숙할 때 고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큰 바위 옆에서 불 지펴서 노숙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강산 일모를 본 다음에 적당하게 잘 데가 없어서 거기서 그냥 노숙을 한 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구절. 연매하 창년. 이따을 연, 소매매. 자, 소매매자 뭐, 여입니다. 이거 오타 아닙니다. 오타 아니고 매입니다. 매. 연매는 소매를 나란히 하다라는 뜻인데 이 소매를 나란히 하다라는 뜻은 한 사람 이상이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소매를 나란히 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나란히 이런 말입니다. 나란히 함께 나란히 하는 내려오다 하산하다의 하자이고요. 창년 풀을 창자 안개연자 풀은 안개 소매를 이닦고서 푸른 안개 속에서 하산하네 내려오네. 자, 3구에서 노숙했습니다. 일몰 보고 난 다음에 3구에서 노숙하고 소매를 나란히 해서 푸른 연기는 아마 새벽 안개겠죠? 새벽 안개 속에서 하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퀴즈 문제. 여기서 소매를 맞닿은 사람은 몇 사람일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일까, 세 사람일까? 이 시의 총 등장인물은 몇 사람입니까? 이 시를 지은 작가가 있죠? 이 시를 지은 작가가 있고, 제목을 보면 도심 스님이 있고, 두 사람이죠. 이 시의 등장인물은 도심 스님과 작가 김정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도심 스님에게 주었다는 것은 짐작컨대 도심 스님과 함께 비로봉에 올라서 일몰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로봉 가까이에서 노숙을 하고 새벽에 스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과정을 전부 다 시 한 편의 시로 써서 내려온 다음에 도심 스님한테 이제 스님 이거 선물입니다 하고 줬겠죠. 안 그러면 스님이 김정희 유명한 학장을 아니까 어, 선비님 시한수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 드리죠 하면서 있었던 일을 써서 이렇게 줬을 수도 있겠죠. 자, 김정의 다음 시입니다. 증별입니다. 주다 증 이별별 글자 그대로는 이별의 주다이죠. 이별의 주다. 이별하면서 주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별하면서 주다. 첫 번째 구절. 회수 송군처 돌리다 회 머리수 머리를 돌립니다. 어디로? 송군처로. 송은 전송하다. 송 군은 2인칭 그대 처는 장소 곳 처. 머리를 돌립니다. 그대 전송한 곳으로, 그대 떠난 곳으로. 그대 떠난 곳으로 머리를 돌리니, 누군가와 이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9시나 10시쯤 되면 노란 차가 오죠. 엄마하고 애기들하고 유치원 가는 애기를 전송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치
영원한 이별 하는 것처럼 막 울면서 가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럼 노란 차가 가면 엄마들은 그 노란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싸 해방 이러면서 이제 커피 마시러 가죠. 그 모습입니다. 떠난 사람이 마지막 사라지는 곳까지 돌아보는 그런 모습. 창망, 해, 일, 혼. 푸를 창, 아득한 망. 푸르고 아득한 해일. 바다 해, 태양 해일. 바다의 태양. 바다의 해는 혼, 어둡네. 푸르고 아득한 바다의 해는 어둡네. 자, 해가 어둡다 했으니까 이것도 혼자가 저물다 뜻도 있으니까요. 해는 저문에 뭐 이렇게 해도 번역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푸르고 아득한 바다 해는 저문에 어둡네 저문에 이별한 다음에 저물역에 이별한 사람이 떠난 그쪽을 바라보면서 지금 1, 2구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구절. 가산, 응견과 집가자, 산산자 있는데요. 집의 산입니다. 집의 산. 글자 그대로는. 이 가산이 뜻하는 바는 내 고향에 있는 산을 가산이라고 합니다. 고향산. 그래서 번역을 내 집 근처 산 이렇게 하긴 했지만 뭐 고향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응경과 내 집 근처 산을 고향산을 마땅히 볼견과 지날과 고향산을 마땅히 보고 지나갈 것인데 고향산을 마땅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행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김정이 떠나보낸 사람. 지금 내가 떠나보낸 사람이 가는 곳을 쳐다보고 있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의 그 행로를, 여행 경로를 내가 되새겨보면서 분명히 우리 고향산을 보고 지나갈 건데, 화락, 엄시문, 꽃화 떨어질락, 꽃은 떨어지고, 엄, 닫혀있다, 다들 닫혀있다, 시문, 섭시, 자잘한 가지를 섭이라고 합니다. 자잘한 가지, 섭, 시, 문. 그래서 시문은 아까 형문과 똑같이 살인문이라고 했습니다. 잔가지로 만든 가난한 집의 문. 꽃은 떨어지고 살인문은 닫혔겠지. 자, 이 살인문은 누구 집의 문입니까? 앞 구절에서 고향산, 김정의 고향산을 마땅히 지금 이별하는 사람이 보고 지나갈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문도 내 고향집의 살인문이 되겠죠. 그래서 내 고향집에 꽃은 떨어지고 내 고향집의 살인문은 닫혀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자, 앞에 시도 우리가 유배지에서 지은 시라고 한번 짐작을 해봤습니다. 이 시도 유배지에서 지은 시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향집에 가지 못하고 나 보러 온 고향 사람 또는 지인이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데 그 사람 돌아갈 때 내 고향집에 가면 분명히 내 고향집을 지나갈 텐데 그럼 분명히 우리 고향집은 꽃이 떨어져 있고 살인문은 닫혀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김정의 고향집에 꽃은 떨어지고 산인문은 닫혀 있을까요?
자, 꽃이 떨어진 것은 계절을 알려주는 거죠. 계절을 알려주는 겁니다. 꽃 떨어질 시기라는 거죠. 뭐 가을이라고 생각합시다. 꽃 떨어진 시기라는 거고. 문이 닫혀 있는 거는요. 문은 왜 닫혀 있을까요? 자, 김정희 뭐 대사원하고 형조 판사하고 이렇게 고위직을 하다가 기묘사화로 완전히 반격을 당해가지고 뭐 진도로 제주도로 이렇게 유배를 갔습니다. 그렇게 고위직에 있다가 완전 정치적으로 실각을 했습니다. 입지를 잃어버리고 유배를 당했어요. 그렇게 되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심하면은 뭐 삼족을 어, 멸하는 게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집안이 완전히 몰락이 됐죠. 그렇게 몰락된 집에 집 분위기가 활발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울한 집안의 분위기를 닫힌 살인문으로 표시한 게 아닌가, 비유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그대 떠나는 곳으로 머리 돌리니 바다 해가 저물녘에 푸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 떠난 곳이 바다라는 겁니다. 육로가 아니고 바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김정희 진도 또는 제주도 유배에 갔을 때 그 먼 진도나 제주도까지 보러 왔다가 배 타고 가는 그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희 진도나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바다를 건너 머나먼 길을 찾아온 지인을 다시 떠나보내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지인이 탄 배가 아스라이 사라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돌렸을 때 마주한 어둑한 바다는 다시 홀로 남겨진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투영한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자신이 역적으로 몰려 유배 온 탓에 풍비박산난 집안 형편을 고려할 때 집안에는 주인이 없고 꽃만 떨어진 채 살인문이 굳게 닫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이제 독자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기준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자, 기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음, 호가 복제고요. 기준입니다. 음, 이 사람도 기묘사 때 발을 당했기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29에 죽었습니다. 조광조 밑에 참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너무 원칙주의자다 보니까 그 기존의 훈구 세력들이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죠. 자기의 훈구 세력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이 사람들과 화합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자기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았고 내려놓기 너무 싫었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인 이 젊은 관료들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어, 스님이 평가한 건데 흙으로 빚은 사람처럼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흙으로 빚은 사람처럼 너무 조용히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스님들이 보고 감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음, 소년기, 청년기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 맛없는 음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공부만 열심히 했고요. 효도와 그다음에 형제 간의 우애도 두터웠다고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만 21살 때 생원 진사시 두 개를 다 합격하고요. 다음 해에 이제 문과급제를 했습니다. 공무관 전자, 박사, 수찬 좋은 것을 다 하고 그다음에 뛰어난 학자한테만 주는 사가독서의 명예를 받게 됩니다. 휴가를 주어 책 읽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휴가를 주어 책 읽게 한다. 아주 지금 따지면 공무원한테 해외 유학 보내는 겁니다. 공무원한테 해외 유학해서 좀 더 배우고 온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는 해외 유학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시간을 주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가난했는데요. 그 가난한 과정에서도 뭐 부모님한테 좋은 음식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가난한 친척이나 이웃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가 아주 이타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벼슬길을 들어가고 보니까 풍부 세력, 기존의 권력자들이 너무 좀 깨끗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으면 그 지금 뭡니까?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감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뭐 수사처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는 사헌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헌부라는 곳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헌부가 너무 조용한 거라. 뭐 기준이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감찰 역할을 하는 사헌부가 너무 조용하고 그다음에 왕도 그 왕에게 뭔가 흠이 있거나 왕이 뭐 잘못하면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사관원이라고. 그런데 사관원도 조용한 거라. 왕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라. 그냥 왕 밑에서 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권력자 밑에 다, 영감의 말씀 모르십니다. 나라의 말씀 모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다 예스맨만 있는 거라. 그게 너무 기준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광조하고 같이 힘을 합치게 되는 거죠. 김여사 직전에 대궐에서 숙직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꿈 내용이 고향과 똑같은 자연 환경인데 도대체 그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돌아갈 곳을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로 적었는데 타국의 강과 산이 고국과 마찬가지인데 말리바 떠나는 데는 되돌릴 로가 없구나.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기록해놓고 얼마 안 있어서 분구파의 반격을 받아서 이제 김여사를 겪고 파직당하게 됩니다. 음, 앞서 나온 김정하고 똑같이 이제 기준도 유배 가게 되는데요. 이 기준이 그 유배가고 사사된 것에 대해서 이황이 뭐라고 했냐면 기둥과 들보가 될 제목이 갑자기 폭풍과 우레에 휘말렸으니 슬프다고 말할 만하다.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젊은 정치인들은 안타까워하는 거죠. 음, 자, 27살 때, 28살 때 어, 온성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뛰어난 점은 유배에 가서
정치적으로는 몰락했지만, 아, 장점은 시간이 많아진 거죠. 시간이 많아져서 그때 공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유배 간 김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이때 열심히 읽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효사 다음에 신사무옥이라는, 김효사 2년 뒤에 신사무옥이 일어나는데 이때 음,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29년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효사화나 신사무옥이 다 그 정치적 탄압 때문에 일어난 왜곡된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후세에 밝혀지면서 나중에는 신원이 됩니다.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조판서에 추정이 되고 문민이라는 시호도 받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깝죠. 자, 이렇게 강직하게 살았던 기준이 남긴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기준이 온성에 유배 가서 내가 여기 유배 왔는데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애도의 글들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걸 만사라고 하는데요. 죽은 이를 슬퍼하는 글인데 이 시의 제목은 자만입니다. 스스로 만사를 지은 거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만사를 지은 겁니다. 유언장 같은, 유언장 같은, 그리고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한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이 시 제목에다가 허균이 비를 달았는데 집안의 형이 함경북도 온성에서 얻은 작품인데 읽고 매우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비를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 구절. 낙일 일락 천여묵 해일 떨어질락 해가 떨어져서 천여묵 하늘은 먹과 같다. 갈아놓은 먹과 같이 까맣다. 우리는 밤이 되어도 하늘이 먹과 같이 까만 걸 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도시에 살아서. 근데 군대를 강원도로 가신 분은 이거 한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어, 달빛이 없는 금음이나 이럴 때 진짜 까맣습니다. 어, 아무것도 조명이 없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까맣습니다. 그래서 해는 떨어져서 하늘이 먹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산신 곡사운 산산 깊을심 산이 깊어 곡사심 곡사운 골짜기는 같습니다. 구름은 구름과 같습니다. 산이 깊어 골짜기는 구름 같네. 이건 무엇을 묘사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이 사람이 함경도 쪽으로 산이 많은 쪽으로 유배를 갔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보면 약간 낮은 산들이 막 물결치듯이 있는 그 모습. 높은 산에서 보면 낮은 산들이 마치 물결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산심곡사운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구절 분신천재의 임금군 신하신 임금과 신하의 천재의 일천천 해제 뜻의 임금과 신하의 천년의 의리
임금과 신하의 천년의 의리. 자, 유학을 배운 사람들은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년의 의리입니다. 임금은 신하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같이 이 세상을 태평성대로 만드는 어, 동료로서 신하를 대해야 되고, 신하는 국가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 임금을 보좌해서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보좌하는 것이 이제 유학의 군신지간의 의리겠죠. 그 의리를 지금 이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곧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할 추, 슬퍼할 창, 일곱은. 추창은 단어인데요.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추창, 슬프다. 일곱은 하나의 고, 외로운 분, 무덤 분. 슬프구나. 하나의 외로운 무덤. 자, 이 하나의 외로운 무덤은 누구 무덤입니까? 기준 자기 자신의 무덤이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사약받고 죽을 걸 예상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 제목도 자만, 스스로에게 만사를 쓰는 이런 자만이라는 제목을 지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으면서도 뭐 억울하다 뭐 이런 말 없이 아, 내가 유학의 도리에서 참된 임금의 참된 신하의 도리를 다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무덤으로 남게 된 게 안타깝다. 뭐 이 정도로만 쓰고 있는 거죠. 시에 아쉬움만 있지 원망이 없습니다. 진짜 대인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는 떨어져 하늘은 먹과 같고 산이 깊어 골짜기는 구름과 같네. 이 구절은 빛이 사라진 암담한 유배지의 풍경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천년의 의리, 슬프구나 하나의 외로운 무덤이라는 구절은요. 어, 젊은 날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충절, 충의와 국가개혁의 열망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독자에게 세속의 성공보다 내면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지 보여주는데요.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원망보다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를 먼저,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은 지극히 공경하고 어진 마음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는 최수성의 시인데요. 작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검은고를 막 띄워놓고 이렇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AI가 이거 받침대 만드는 걸 잊었나 봅니다. 자, 구름 위를 거닐다 간 천재. 자, 원정이 호고요. 최수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음, 이 사람 그림도 잘 그려서 선비 화가로 알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김여사 때 피해를 입어서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34년을 살았습니다. 만 8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12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청년기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청소년기를 상을 5년, 6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지 명예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벼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용한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도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벼슬 할 생각 안 하고 뭐 자기 수양하고 음, 과거 공부 아닌 그냥 학문만 공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똑똑해서 조광조, 김정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비록 교수는 안 했지만 이 사람이 어, 그 조광조하고 김정하고 뭐 기준하고 이런 사람들 막 정치 개혁을 막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그 살인파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수성은 그냥 조광조하고 김정하고 가까이는 지내지만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음, 정치인은 아니고 정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치판을 보니까 지금 조광조하고 김정이 워낙 홍구 세력을 막 밀어붙이니까 홍구 세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홍구 세력의 최고 우두머리가 남곤이라는 사람인데 이 남곤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살인파를 공격하겠죠. 그거를 이제 최성은 느낍니다. 느꼈기 때문에 조광조하고 김정이 다 있을 때 조광조하고 김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낡은 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만나가지고 빠져 죽을 뻔해서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는데 그 자리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술 한잔 마시니까 좀 나아지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뒤에 사람들이 풀이하기를 이거는 그 조광조와 김정이 너무 급격하게 정치 개혁을 하니까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좀 자제하고 조심해라. 자제하고 조심해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풀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최수성이 자기 숙부 최세절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숙부께서 남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남곤의 사람됨이 소인배니까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살림에 큰 화가 닥칠 거니까 빨리 벼슬 그만두시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최세절은 남 뭐고 최수성보다 남곤을 더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수성의 강직함보다 남곤의 권력을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최수성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최수성을 최성을 남곤에게 이제 살인파에 숨어 있는 권력자가 최수성이다. 이런 식으로 고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 호가 원정인데요. 이 원자가 원숭이 원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특이한 게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원숭이를 얻었대요. 원숭이를 당시에 조선에서 원숭이 얻기 참 힘들 건데 원숭이를 얻어서 원숭이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워낙 똑똑해서 그 최성이 뭐 그림 그리거나 글씨 쓸 때 원숭이가 물 떠와가지고 벼루에 물 붓고 막 이랬답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떠온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정자 이름도 원정, 원숭이 원 정자정이라고 했고 자기 호도 원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음, 그림도 잘 그리고 시도 잘 쓰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감탄하고 명나라 사람들도 감탄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519년에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1521년에 신사무옥이 일어나는데 이 신사무옥 때 이제 최수성이 역기입니다. 조광조 일파의 배후 조종자로
이제 지목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차돈의 순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차돈의 순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뭐, 법흥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뭐, 주변 사람들이 못 받게 하니까, 뭐,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음, 불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해서, 이게 막 서로 알력이 있다가, 이차돈이 세력에 밀려가지고,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사형을 당하죠. 근데, 사형을 당하자, 뭐, 목에서 흰 피가 솟고, 뭐, 천재이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와 유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처형되는 날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고 수백 리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뇌피셜이지만 이 사람이 아주 순수했던 그런 영혼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순수한 영혼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하늘이 애도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김여사와 신사무옥이 잘못된 정치 보복이었다는 것이 후대에 밝혀져서 이 사람도 나중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정이라는 시효를 받습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시 제목은 망천도라는 시입니다. 망천도. 이 망천도는 이미 중국에서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하면 중국 당나라 때 아주 유명한 시인이자 화가 왕유가 자기의 별장과 그 주변 경치를 주제로 망천도라는 작품을 여럿 남겼거든요. 그래서 망천도라고 하면 진짜 왕유의 작품 망천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왕유의 그림을 제저로 삼아서 조선 문인들이 쓴 시를 또는 신화 작품을 망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왕류의 망천도가 아니라 왕류의 망천도처럼 산수 그림을 그린 망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망천도라는 제목 밑에 허균이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설명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달아놨냐면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